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구입니다. S&P 500이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찍었습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또 반도체주들이 동력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이른바 빅테크들의 실적은 기대치를 충족하고 남았지만 주가는 바로 디테일에서 갈렸습니다. 올해 첫 FOMC에선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요. 제롬 파월 의장의 돌발 발언도 없어서 다소 싱겁게 끝났다는 평가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는 이어지죠. 오늘은 애플이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되는데 애플 실적의 관전 포인트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고지를 밟았습니다. 숫자라는 게 연속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7,000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냐라고도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이 고지를 점령할 때마다 의미 분석을 좀 해보지 않습니까? 이재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징성이 있죠. 상징성이 있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 상단을 예측할 때 항상 이제 기준점이 됐던 부분이 S&P 어쨌든 500이 7,000이었는데 그걸 이제 찍었다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작년 11월, 10월 고점 이후에 그렇게 상승 탄력이 크진 않는데 그래도 조정의 폭이 크지 않으면서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면서 7,000선 터치, 아마도 여전히 이제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증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FOMC를 거치면서 미기상이 조금씩 넘어가면 아마도 이제 미국 증시는 S&P 500의 7,000선 터치와 함께 나스닥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와 있다. 긍정적으로 여전히 미국 증시를 바라볼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흐름을 보면 본부장님 7,000을 찍고 조정 받았잖아요. 네. 내려왔단 말이죠. 그 끝은 내려온 걸로 끝났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요? 7,000 잠깐 찍다, 그러니까 좋다 말았다. 이거 아니에요. 일단은 소화해야 되는 기간, 그리고 소화해야 되는 과정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7,000포인트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는 조정 없이 8,000포인트, 9,000포인트 가는 것은 아니고요. 7,000포인트를 돌파했으니 여기 합당한 이제 데이터들을 기다릴 거예요. 그 데이터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는 슈퍼위크 기간이 있다 보니 많은 기업들의 이제 숫자, 실적을 보면서 지금의 지수의 밸류가 혹은 지금 기업의 주가가 타당한지 아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기준을 들이밀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부합하는 실적만 보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예상치를 부합하는 실적만 보였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일단은 어느 정도 숫자를 보면서 물량들을 소화해가는 과정, 시간들이 필요한 현재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건 지금 S&P 기업들의 실적치를 좀 보면 다수의 기업들이 기업의 이익의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1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15.5%의 이익 성장률을 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된다면 단순 계산이겠지만 지수가 현재 구간에서 약 10에서 15%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명분들은 기업의 어떤 숫자로 보면서 우리가 추적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올해 첫 금리 결정 회의 FOMC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모든 예상대로 이제 금리는 동결,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갖고 이번 FOMC 보셨습니까? 결국은 이제 동결은 예상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혹여나 우려했던 부분은 파월 의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뭔가 돌출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경계 심리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회에 불과했고, 오히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동결을 했지만 경기와 고용에 대한 그 평가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경기에 대한 평가에서도 완만하다라는 부분이
견조하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고용도 소폭 안 좋아진다 해서 완만히 괜찮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경기와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금리는 동결로 결론이 났지만 미국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여전히 좋은 낙관론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아마도 동결 이후에 이제는 지금보다는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것도 여전히 유효하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우리가 금리 인하가 경기와 무관하게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경우의 수가 아마 이번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당장은 전일날 그 FOMC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우호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파월 의장이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긍정적으로 거뒀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무난했고 뭐 큰 소음 없이 넘어간 FOMC였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하나 짚고 싶은 거는 지금 연준이 바라보는 미국 경제의 상황, 진단 이 부분이란 말이죠.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는, 고용도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를 좀 내려놓을 수 있겠다. 자, 이거는 시장이 주는 메시지는 금리 인하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번에 FOMC 결과치들을 좀 놓고 보면 중립금리에 가장 가깝다라는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하여금 당장의 어떤 빠른 금리 인하는 없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건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FOMC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해 줄 것이다라는 걸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연준 의장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후임이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보통의 그냥 연준 의장의 기한이 굉장히 많이 남은 시점에서 이런 매파적인 약간의 발언들을 했다면 기존의 시장의 패턴들을 생각을 했었을 땐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왔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밤에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다들 의견들이 많지 않은 건 지금의 중요성보다는 결국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누가 오는지를 시장에서는 더 기다리고 있는 포인트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대신에 이제 그분이 왔는데 네. 만약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뭐 비둘기파적인 분들 중에 비둘기파적인 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다소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시장에 충격은 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미리 캄다운 해놓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오늘 발표될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도 중요하게 볼 수 있겠죠. 일단은 기존에 이제 속보치가 4.3 나왔고 괜찮네요. 성장률이 잘 구가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경제가 좋은데 뭐하러 금리를 내리냐, 이제 이 인식이 또 퍼질 거 아니겠어요, 이지한 대표님? 아마도 이제 그럴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데이터가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고 경기 관련의 지표도 사실 너무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좋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단에 대한 부분은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할 건데, 아마도 이제 그 부분은 파월 의장이 원래 금리 그 인상을 중단하고 동결 이후에 금리 인하하기 전에 했었던 첫 번째 발언, 결국은 지금 금리 인하는 경기가 나빠서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인하는 예외적인 케이스다라는 부분을 아마도 이번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또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를 하고 경기와 무관하게 아마도 금리를 인하할 건데, 문제는 이제 시장 기대치가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다라는 것과 차기 연준 의장이 적어도 25bp 이상, 그러니까 B컷을 준하는 수준으로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오면 시장은 좀 실망할 수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장의 뭔가 아주 강력한 모멘텀에서는 살짝 한 발 물러나는 모멘텀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경제가 너무 나빠도 너무 좋아도 일단 문제인 지금 상황인 겁니다. 지금 반도체 랠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뭐 빅테크들은 좀 뜨뜻미지근해도 반도체 랠리는 아주 무섭게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이제 마이크론인 거죠. 마이크론이 다시 한번 폭등을 했는데, 일단은 메모리 품귀 현상에 대한 그 각종 분석들, 전망들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마이크론 필두로 한 반도체 종목들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일단은 가격이 꺾이지 않는다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가격이 꺾였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소 이제 주춤거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말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전히 레거시아 반도체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지금 염두를 해둘 정도로 쇼티지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도 동시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스토리지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도 지금 쇼티지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 지금도 이렇게 쇼티지가 심한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쇼티지 심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칩 공급, 특히나 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날 프리장에서 약간의 하락 변동성과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장 마치고 나면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업이 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실적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큰 환호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하지만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약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조금은 염두에 두고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좀 좌충우돌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인텔입니다. 인텔이 이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또 이제는 급등을 또 했습니다. 다음은 또 급락 차례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왜 이런 겁니까? 인텔을 왜 이렇게 갈지자로 계속 주가가 튀어오르는 겁니까? 결국은 펀더멘탈 기반보다는 모멘텀에 의한, 특히 정책에 의한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도 관련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 급등의 배경은 또다시 이제 지난번과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파운드리에서 뭔가 TSMC가 이제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올해나 뭐 지금 당장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이라는 과정이 붙는데, 그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엔비디아 물량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펀더멘탈보다는 모멘텀에 의해서 반응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또 한 번 이제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는 사실 현실적이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CPU를 특히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2026년도 완판을 했지만 추가 생산에 대해서는 여력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단기 매매의 관점에서 좀 고가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오늘 나왔던 뭐 TSMC를 일부 대체해서 엔비디아 물량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미 작년에 공격적으로 TSMC가 경쟁하겠다고 해서 늘렸던 파운드리 사업부의 투자 금액이나 혹은 인력을 작년에 대부분 다 철수를 했죠. 그래서 작년 연말 전후로 해서 대부분 파운드리 사업부의 인원을 대폭 감축했고 투자도 줄이면서 본인의 뭐 CPU에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걸 오늘도 이제 뚱딴지 같이 또 파운드리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올랐지만, 조금은 이런 거는 모멘텀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을 공개한 빅테크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적 다 괜찮, 낫배드. 실적 낫배드였잖아요. 네. 베리 굿은 아니었지만 다 낫배드. 근데 이제 주가는 희비가 갈렸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보죠. 시장 예상치 웃돌았죠, 실적은. 네. 근데 이제 시간 내에서 일단 크게 빠졌습니다. 네. 뭐에 실망한 걸까요? 일단은 동기간에 애저 플랫폼이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더 보여줄 거냐 기대감이 좀 많았었어요. 네.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제 같은 기간 작년 1분기 때는 40%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숫자를 까보니까 39%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엄격하다라는 거예요. 39%와 40%나 똑같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눈높이가 굉장히 더 높게 봤는데 그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니 시장은 오히려 여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상황. 더군다나 이 MS365 플랫폼을 통해서 그 다른 사업부들은 돈을 가장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사업부에서 약간의 미스가 난 쪽은 개인용 컴퓨팅 쪽. 이쪽에서 지난 동기 대비 약 3%가 조금 빠지는 부진의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런데 네. 이 3% 빠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판매량은 좀 줄어들 수는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영업이익적인 부분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 오히려 숫자 대비 시장의 어떤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중요한 건 캐펙스 투자 규모를
2024, 2025년 대비 2026년은 거의 뭐 2배 가깝게 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탈 엔비디아의 어떤 기조를 가장 공격적으로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서 저는 조정 시에 우리가 언제든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면에 이제 메타는 시간 외에서 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에 대한 호평이 나왔습니다. 사실 메타가 지난 분기만 해도 왜 이렇게 돈 많이 쓰니 겁 없이 돈 쓴다고 해서 주가는 거기에 실망감을 많이 표출을 했는데 뭔가 이게 반등의 계기가 마련이 된 건가요? 이지한 대표님? 일단 이제 평가가 좋았고 원래 이제 그 주가의 반등이 나빴다가 좋아지는 턴어라운드가 되면 주가 타격이 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그 우리가 12월 달에 오라클이 급락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영업현금 버는 것보다 캐펙스 지출이 더 많아져서 자유현금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그게 오라클의 첫 번째였고 그때 우리가 다른 그 회사들 데이터를 비교할 때 그게 거의 그 영업현금 흐름과 캐펙스 투자가 거의 중립에 가까운 이제 여기서 조금만 잘못되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는 기업이 아마존하고 메타였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물론 이번 분기 지난 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실적 가이던스가 대폭 상향되고 특히 상업화가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AI 광고와 관련 부분에서 빠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러면 위태위태했던 메타의 어떻게 보면 재무적 구조가 생각보다 좀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아마 주가를 시간에서 좀 밀어 올렸던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메타가 그동안 그만큼 위태위태한 위치에 좀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주가 탄력이 좀 크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관련된 상업 광고에서는 지금 이제 영업이익 정도 그 불어나는 정도가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업화가 그래도 메타가 좀 빨랐다라는 부분의 평가를 좋게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테슬라도 짚어보죠. 테슬라는 실적은 좀 확실히 둔화된 실적 보였고 특히 연간 매출이 좀 뒤로 후퇴했다는 거.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주주들도 그렇지만 투자자들도 상당히 실망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가는 또 아니게 움직였어요. 이게 모르게 테슬라는 정말 나쁜 남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실적으로 실망감을 줬는데 주가는 올랐다. 뭔가 다른 거에 반응을 했다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우리보다 한 발짝이 아니라 한 10발자국 이상씩 계속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도 이제 어느새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니라 테슬라는 로보택시와 우주항공으로 인식이 될 만큼 많은 투자자들 머릿속에도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지금 당장 예전처럼 많이 못 판다 하더라도 시장의 실망감은 그다지 표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 이쪽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로보택시는 언제 생산 가시화가 될 거냐 아니면 스페이스 X에 대한 IPO는 언제 진행을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로보택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여기에 스페이스 X도 올해 여름쯤에는 또 IPO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XAI에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이 뉴스가 이제는 테슬라를 완벽하게 전기차 이미지를 좀 떨쳐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니라 테슬라는 AI 종합 플랫폼사라고 인식이 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는 그런 과정이라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은 현재의 테슬라보다 내년의 테슬라 혹은 그 이후의 테슬라를 좀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았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놓질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놓고 싶은데 뭔가 자꾸 놓으려고 하면 못 놓게 하는 뭔가를 자꾸 일론 머스크가 제시를 하는 것 같아서 자, 그게 뭐 테슬라의 위력이라면 그렇죠. 일 수 있겠죠. 자, 오늘 장도 이제 실적 발표 계속 줄이어서 있죠? 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의 발표가 있습니다. 네. 총 4기업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캐터필러의 실적, 그리고 로키드 마틴, 애플과 웨스턴 디지털,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오늘 좀 발표가 되어 있어요. 특히 캐터필러 이제 실적을 따라서 아마 인프라 관련주들 전체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로키드 마틴을 필두로 지금 대내적 지금 변수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란을 둘러싸고 그래서 만약에 실적까지 받쳐주게 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노출이 됐을 때 또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간의 흐름을 보면 네. 아마 부진한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아직 안 열렸어요. 네, 이걸 애플이 얼마만큼 잘 커버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게이트 따라서 웨스턴 디지털에 대한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도 반도체 랠리가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공급을 앞지른다. 이런 인식 속에서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주가는 계속해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주목받는 우주 섹터에서 주목해 볼 종목도 오늘 발굴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한 대표님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뭐 제대로 물을 탔기 때문에 분석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어제도 6%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 중에서 가장 뜨거운 게 마이크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이제 시장의 중심에 있고 그만큼 오히려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실적이 담보되는 쪽에 오히려 매기가 더 쏠림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보유해도 되느냐, 여기서 차익 실현이냐 아마 그 고민을 지금 가장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충분히 차익 실현 욕구가 커져갈 수 있는데 반면에 지금 펀더멘탈 기반에서 나오는 레포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 새로운 레포트가 미국에 2개가 나왔는데 보면 거기에 이제 아주 그 상징적인 멘트가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둘 다 레포트에 저평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 구조가 워낙 EPS가 빨리 커지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다라는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D램의 가격의 상승이나 HBM과 관련된 모멘텀은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추가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D램 반도체는 너무나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가격의 급등이 나오면서 또다시 실적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고 있다. 특히 낸드 쪽은 추가 생산 공장이나 이런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지금 단기간에 훨씬 더 급박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쪽의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H200이 이제 중국 정부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수입을 허가는 물론 몇 개 업체에 지정을 해서 지금 허가를 해줬지만 어쨌든 H200이 이제 수출될 수 있는 물량이 나왔고 이게 초도 물량이 지금 50만 개라는 표현을 지금 써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TSMC의 추가 발주량은 거의 300만 개 육박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지난 그 실적 발표 때 나왔던 가이던스에 중국 관련되어 있는 매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텍까지 모두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량에 중국에 수출되는 물량은 실적 가이던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분기 실적에서 중국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급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H20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단 가격이 1,500만 원 내외로 보면 H200은 그래도 계단 가격이 5천만 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물 수량도 많지만 금액적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우상향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컨퍼런스 콜 진행하면서 사실 HBM4에 대한 양산 계획이라든지 회사의 계획들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퀄 테스트 다 통과했고 거의 통과했고 이제 2월부터 양산. 이 HBM4 6세대 경쟁도 사실 흥미진진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아마 이제 마이크론도 사실 샘플 테스트는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내용이 좀 늦었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장 빨랐고 이후에 삼성전자 비슷한 그 시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4 샘플 테스트를 받았고 결과가 나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경쟁이 무색할 정도로 어쨌든 세 회사 모두 공장이 풀 가동돼도 공급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쟁에 의해서 한 회사가 뒤처진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 HBM4 물량을 엔비디아가 선발주했지만 이번에 맞춤형 AI 칩과 관련돼 있는 구글과 그리고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HBM4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차후 추론과 관련된 부분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HBM4를 적용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HBM4 물량도 지금 공급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사실 물량이 딸립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포함해서 뭐 어느 회사가 앞서간다고 해서 뒤처지는 게 아니라 뭐 모두 공장을 풀 가동해도 공급을 다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호황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이제 미국 기업이니까 지금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마이크론도 미국의 뉴욕을 중심으로 이제 신규 공장을 짓고 있긴 하지만 주력 생산처는 나라 밖에 그렇죠. 있잖아요. 대만에 있고 일본에 있고 일본 또 싱가포르에 신규 또 투자하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본사로 연결 영업이익을 이제 계산을 할 때 환차 손을 입는 구조 아닌가요? 이건 괜찮겠어요. 좀 많이 빠져서 달러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제 96전후까지 떨어지면서 이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에서 초창기에 110까지 올랐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영향은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사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 그 빅테크 기업들은 생산 기지가 이미 글로벌하게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 이제 해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환율에 의한 영업이익률 그 정도가 그렇게 민감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지난 분기 실적에서는 사실 플러스 알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요즘 핫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김태선 보험의 첫 번째 종목 역시 반도체인데 아날로그 반도체.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오랜만이네요. 네. 이게 아날로그 반도체라는 게 AI 시대에 어울릴까 이제 의구심도 들긴 하지만 어울리죠. 아날로그 반도체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포함한 다수의 아날로그 반도체들이 돈을 버는 반도체 칩의 유형은 저전력 반도체 혹은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센서 쪽에 지금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딱 감이 오실 것 같아요. AI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데이터들이 넘어감에 있어서 과전류 이것도 문제거든요. 과하게 넘어가게 되면 결국 발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발열을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칩만 오래 못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칩과 연동되어 있는 다수의 하드웨어 제품들에 대한 수명도 굉장히 짧아지는 상황. 그렇게 되면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그걸 관리하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군다나 데이터 전송함에 있어서도 이게 안전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전력이 일정하게 공급하지 않는다면 데이터에 대한 훼손도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최근에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견제할 경쟁사가 마땅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을 공급하는 센서류 관련한 아날로그 칩을 공급을 받으려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유일한 지금 해결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이번 실적에서도 도드라니 이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냈고 이 기조는 짧게 끝날 이슈가 아니라 조금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앞서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칩 이야기를 하면서 쇼티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칩이 더 부족해지는 상황. 그러면 AI와 데이터 센터는 다 지어진 게 아니라 이제 지어지고 있는 과정에 바로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 높아질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시게이트처럼 아니면 샌디스크처럼 이쪽도 쇼티지가 난다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공급사가 많은 게 아니라 지금 공급사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AI가 접목된 가전 디바이스들은 늘어나고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모바일, PC, 노트북, TV 이런 것에도 모두 이제는 AI 플랫폼이 붙어가면서 필수적으로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300mm 웨이퍼를 생산을 하려고 텍스트 인스트루먼트가 그동안에 굉장히 좀 공을 들였는데 이쪽에서도 지금 이제 양산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온 상황에 플러스 알파가 붙게 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2025년도보다는 올해 저는 이 아날로그 반도체들에게는 오랜만에 또 물이 뒤늦게 들어오겠지만 이건 사업의 그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스토리지가 먼저 붙고 그 스토리지 다음 타자로 저는 아날로그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한번 높여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이에 따른 수혜주 찾기 이 부분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갖게 되는 우월적 지위 잘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재한 대표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알파벳입니다. 구글 알파벳 뭐 TPU로 한참 동안 주가에서도 재미를 잘 봤죠. GPU와 TPU의 경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기대치도 높고 여전히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AI 칩에 대한 기대치도 분명히 있고 최근에는 구글 주가가 워낙 고공행진했지만 솔직히 한 달 정도는 또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지금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좀 보여주고 물론 이제 고공행진한 차트상의 그 고점은 좀 높지만 최근에 이제 구글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는 것은 결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마치 이제 애플이 한창 잘 나갈 때 모습과 굉장히 많이 이제 비교가 좀 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구글의 AI 칩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까면 깔수록 나오는 양파처럼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 나왔던 그 새로운 그 TPU 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성비라는 얘기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중국의 딥시크 공부에서 나왔던 그런 가성비와는 좀 차원이 다른데 최근에 그 구글에서 나왔던 AI 칩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제미나이와 3와 관련되어 있는 성능에서 보면 거의 엔비디아 칩과 유사했는데 사실 들어가 있는 사양을 보면 오히려 구글의 사양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BM 관련된 부분에서도 최근에 HBM3 12단이 아마존을 비롯해서 엔비디아 보편적으로 들어갔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HBM3 8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단을 가지고 그 정도 성능을 냈다라고 하면 딥러닝의 과정에서 뭔가 역시 구글이 가지는 강점 크롬을 가지고 있고 포털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딥러닝에서 뭔가 강점이 있다는 게 부각이 되면서 가성비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표현이 나오면서 뭔가 또 새로운 돌파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구글은 앞으로 우리가 알파벳은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한때 애플의 전성기 때처럼 좀 롱런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과의 그 협업, 적과의 동침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까? 애플 인텔리전스에 구글 제미나이가 들어간다. 그럼 들어가면 두 회사가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 거고 한때 이제 모바일 시장에서 경쟁자 두 운영 체제의 숙명의 라이벌이었는데 AI 시대에서는 이제 뭔가 협력자로서 거듭나는 것이냐. 거듭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모바일에서 가져왔던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장점이 사실은 AI로 넘어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가장 뒤처졌다라고 해서 가장 평가가 바뀌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체 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지만 제미나이 3가 합류하기 전까지 나왔던 C류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전히 평가 좋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고 특히 구글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이제 힘을 얻었죠. 왜냐하면 모바일이라는 애플과 그리고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PC에서의 구글의 크롬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에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그 GPT와 관련된 부분에서 딥러닝을 할 데이터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구글은 모바일과 이제 PC에서 모두 딥러닝 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에서 가장 앞서 있다. 그러면 뭔가 성능의 차별화에서 제미나이 3가 가장 빨리 진보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역시 상업화에서 앞서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바일과 PC에서의 딥러닝에서의 데이터 확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한 대표님 알파벳 분석 잘 들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준비를 해주셨는데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라는 곳입니다. 저는 처음 접한 곳인데 뜻이 어감이 좋지는 않네요. 검은 하늘, 검은 하늘 기술. 우주항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검잖아요. 네. 그래서 블랙스카이라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일단은 프리장에서 흐름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약세를 메타 플랫폼의 상승세가 잘 메꿔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제 이제 실적 나오면서 조금 부진했던 테슬라의 흐름이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오늘도 여전히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지금 테슬라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엔 스페이스X라는 또 우주항공 관련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한번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플래닛 랩스는 이제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래닛랩스와 약간 사업 모델이 비슷하죠. 비슷한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비상장 중에 맥사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네. 또 이제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기업이 하늘에 위성을 띄워서 지구를 관측한 다음에 서비스를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 가지의 기업의 약간 컨셉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플래닛 랩스는 어떠냐면 매일의 기록,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굉장히 높은 화질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변화되는 어떤 기후라든지 환경 같은 것을 기록하는 것에 좀 특화되어 있고요. 맥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성을 띄워서 사진을 찍어주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들 중에 가장 높은 화질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 위성에서 찍어서 그거를 소비자한테까지 전달하는 시간이 하루 반나절이 걸려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금 A라는 지역의 변화가 궁금해서 사진을 요청을 하면 맥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줄 수가 없고 다음 날 점심쯤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지금 가장 집중을 한 거예요. 화질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지만 네.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게 바로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일반 기업들이 이 기업의 기술을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방위산업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국립정찰국에서 바로 이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많은 일감을 최근에 많이 몰아줬다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이게 위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큽니다. 아무래도 위성을 어느 일정 수를 쏘아 올릴 때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비용들을 바로 이제 국립정찰국의 지원으로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펙트라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사진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 상황. 이렇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들어가면 두 가지가 해소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기술력은 가장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재무제표에도 굉장히 안정감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는 많이들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주항공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우주항공주 없으면 포모 현상에 시달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네. 저는 미국 내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플래닛 랩스, 원앱 이런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도 지금 정말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의 강점은 속도에 있다. 그렇죠. 주문을 하면 바로 곧바로 응대를 네, 해서 이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죠. 아까 이제 3개 정도 플래닛랩스까지 해서 3개 정도 회사가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네. 건데, 이제 이런 회사들의 늘 문제점은 고질적인 이제 적자 개선. 그렇죠. 이게 이제 해결이 되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국립정찰국이라고 하는 이 NRO에서 지금 분기별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데 네. 사실 몰아줄 수밖에 없는 게 보안적인 상황이라서 많은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입찰하는 구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지금 유독 여기에 도드라진 특징을 보여주다 보니 이쪽으로의 일감이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성을 계속 쏘아 올려야 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비용들이 어느 정도 거치게 되는 순간부터는 J커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정말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것만 보고 있지만 언제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질 가능성은 지금 열어두고 봐야 되고, 네. 그렇다면 방산과 함께 우주항공 쪽에서도 국방부와 일을 하는 기업들이 더 강한 시세를 내보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라고 정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 짚어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매주 목요일 월스트리트 픽 김태선 본부장님이 픽하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죠? 네.
오늘은 리치텍 로보틱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로보틱스 기업이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라고 저 코멘트를 붙여서 리치텍 로보틱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한다라는 로보틱스 기업이 바로 이 리치텍 로보틱스라는 기업입니다. 리치텍 로보틱스는 전형적인 하드웨어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구독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하드웨어 기업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만나서 어떤 걸 하기로 했냐면 산업용은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하고 식당에서 쓰는 것은 식당용으로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하고 아니면 그 외에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방범용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하면 그 소프트웨어에 맞게 움직이는 로봇, 그러니까 덱스라고 하는 이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많은 로봇 기업들의 가장 공통적인 고민은 뭐냐면 판매처 혹은 아니면 협업을 얻을 기업과 할 것인가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리치텍 로보틱스는 MS와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손 잡을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칩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소프트웨어만큼은 전 세계에서 지금 1, 2 기업이라서 그래서 어제 이제 강한 상승 이후에 약간의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협업을 통해서 지금 개선이 되는 부분들은 정말 빠르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리치텍 로보틱스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선 본부장님의 월스트리트 픽 리치텍 로보틱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스타인베스트먼트 김태성 본부장 또 ISL 이재환 대표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우입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애저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 둔화와 자본 지출 규모 확대에 따라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했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5%대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메타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에 힘입어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시장에 이목이 집중됐던 올해 자본 지출 예상액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는 현재 프리장에서도 7%대 급등세 연출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테슬라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매출액은 전기차 부진 등의 영향에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일론 머스크 CEO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등으로 사업 기반을 전환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 테슬라는 2%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16,000여 명의 사무직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되는 대규모 감원인데요.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조직 슬림화의 필요성을 강조해봤습니다. 해당 소식에 어제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오늘은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품귀 현상이 지속되며 어제 6% 넘게 올랐는데요.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급증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도 2%대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텔은 엔비디아와 애플이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물량을 배분할 수 있다는 관측에 어제 11%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비코어 부문 반도체를, 애플은 맥북용 반도체를 인텔에 발주할 전망인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인텔은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SML입니다. ASML의 지난해 4분기 예약 매출액이 월가 추정치를 2배 이상 웃돌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CNBC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회사 측은 오는 2028년까지 120억 유로, 약 20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 등에 힘입어 오늘 프리장에서 ASML은 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이폰 수요가 강하고 서비스 매출도 연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애플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단기적으로 보합 또는 소폭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어제 정규장에서 애플은 소폭 내린 채 거래를 마쳤고 오늘 프리장에선 소폭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자는 장 마감 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0%가량 증가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견고한 실적 성장세와 높은 수익성에도 지난해 말부터 주가가 부진한 모습인데요. 이는 스테이블 코인과 선 구매 후 결제 방식 급증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비자는 소폭 오른 채 마감했고 오늘 프리장에선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키드 마틴 살펴보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오늘 개장 전 4분기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출은 198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기간 EPS는 6.2달러로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트루이스트는 로키드 마틴이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유하고 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가도 605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로키드 마틴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기술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뉴욕 증시를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ETF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증권 박승진 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 들어서 빅테크 주가는 사실 별 재미는 없고 좀 무거워진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실적을 공개한 것도 있지만 주가는 또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ETF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팬데믹 이후에 AI가 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또 이러면서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이 매그니피센트 M7 종목들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르는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네. 뭐 40% 정도까지 이 시총 비중이 커지면서 정말 유례 없는 집중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이런 흐름들이 근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차 좀 최근에 좀 약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좀 실적 모멘텀이 좀 분산되는 과정들에 좀 있다라고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ETF를 가지고 이 주요 지수들을 추종하는 ETF들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은 이 M7 종목들로 구성된 MAGS ETF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 주가 상승률이 0.88%, 0.9%가 안 되는 상황이고 네. S&P 500 추정하는 VO 같은 종목들은 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을 동일 가중으로 하는 RSP 같은 경우는 3.5%,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소형주 ETF 러셀 2000 지수를 추정하는 IWM 같은 경우는 6.9%, 7% 가까이 상승하는 이런 좀 차별화한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M7 종목으로 구성된 ETF 상품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최근에는 재미가 없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재미가 없는데 그렇다면 지수 관점에서는요. 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ETF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뭐 미국도 뭐 우리나라만큼의 탄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이 강세 흐름들은 우상향 흐름들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모멘텀이 조금 이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과정들이 또 자금을 해도 흐름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 증가율의 집중 현상들이 사실은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익 증가율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 M7 종목들의 이익 증가율은 2024년 이후까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전년 대비 30% 정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이 493개 S&P 500 구성 종목들은 이익 증가율의 한 자릿수를 계속 좀 크게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 추정치들부터는 이 서로 괴리가 좁혀지는 모습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나쁜 숫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M7 종목들의 이익 추정치들이 15%에서 20% 언저리까지 좀 내려오는 그림들이 있고 나머지 종목들의 이익 추정치들은 계속 올라오면서 오히려 거꾸로 10%대를 넘어가고 10% 중반 이상으로 좀 넘어오는 그림들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또 수급이 또 비어 있었던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오히려 주가 반응이 좀 더 위로 좀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는 제가 중소형주들 좀 보실 수 있는데 중소형 제조업 ETF 중에 AIRR이라는 종목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AIRR 발음이 어렵네요.
네. 이 종목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종목 구성은 이게 제조업인데요. 제조업 중에서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구성된 ETF입니다. 저희가 이제 메이드라는 ETF가 사실 대형주 산업재 제조업 ETF로 종목으로 구성된 ETF인데 이 AIRR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서 매출 비중이 75% 이상 나오는 기업들만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 리셔링 정책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 분산되는 과정들, 이 몸통이 분산되는 과정에서도 수익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데이터 센터 건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제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낙수 효과들이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의 제조업들의 이 우상향 기조들, 이런 그림들을 가장 잘 반영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RR ETF 종목 구성과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